안녕하세요. 한은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수다방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국어수다방 입문 문제로는 심리 테스트 하나 하도록 할게요. 사자, 소, 양, 원숭이, 말. 자, 이 동물들과 사막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보내줘야 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까지 이 사막을 함께 가는 동물 마지막에 남겨보세요. 자, 직관적으로 선택해서 빨리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동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원숭이 먼저 보내겠습니다. 무서워서요. 원숭이가 왠지 무섭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사자를 보냅니다. 자, 사자는 내가 없어도 사막을 잘 헤쳐나갈 것 같아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을 보냈고 그 다음에 소를 보냅니다. 자, 이 소는 그냥 제 아이의 태몽하고 관계돼가지고 왠지 마지막까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내가 사막을 갈 때 끝까지 데려갈 동물은 말입니다. 자, 말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힘들면 말한테 나 좀 태워줄래? 그러면 타라고 할 거고, 그쵸? 그쵸? 그리고 엄청 잘 달려서 이 사막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아주 충격입니다. 제일 먼저 버린 게 친구였네요, 세상에. 친구 없이 못 살고 엄청 친구들 좋아하는데 세상을 친구를 제일 먼저 버렸네요. 그 다음에 자존심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자존심을 버렸어요. 사랑 버렸고 세상에 버려도 되는 직업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네요. 자, 어이없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거는 가족이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사막이라는 길에서 마지막까지 나를 그래도 지켜주고 나를 곁에서 함께 해줄 사람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 심리 테스트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어수다방에서 배울 작품은 백석의 두보나 이백가치와 고정이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라는 작품입니다. 백석과 고정이도 아마 말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구구절절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가족 사랑에 대한 시 두 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석 시인. 자, 우리가 시인을 꼭 만나보고 가야 되겠죠. 특히 백석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집중해서 작가 스케치 내용을 꼼꼼하게 듣고 메모도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한반도 최고의 서정시인 백석. 키 185cm, 잘생긴 얼굴의 시인 백석은 평안북도 정주군의 여운안골로 불리던 마을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문학의 두각을 나타냈던 그는 18세의 나이에 소설 그 모와 아들로 등단한다. 대학 졸업 후 조선일보사에 입사, 편집일을 시작한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첫 시집 사슴을 발간하여 문단에서 크게 주목받는다. 이 시집은 백부 한정판이었다고 하는데 이 시집을 구하지 못한 시인 윤동주가 시집 전체를 직접 베껴서 사슴을 가질 정도로 큰 인기였다고 한다. 이후에도 백석이 발표한 시는 늘 화제가 되었으며 그의 시가 수록된 잡지는 찾는 이가 많아 책방에서도 금세 팔려나갔다고 한다.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백석은 30이 되기도 전에 한반도 최고의 서정시인이라는 찬사를 받게 된다. 백석은 우리 민족 고유의 풍속, 방언 등을 소재로 사용하여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고향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에 몰두하였다. 그에게 고향이란 자연, 귀신,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적 공간을 의미하였다.
백석은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현실과는 상반된 공간인 고향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냄으로써 한국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백석의 작품은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고향의 풍물과 정취를 평안북도 방언으로 묘사하면서도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담아낸 점인데, 이는 백석만의 독특한 형상화 방식으로 평가된다. 그 중에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회한과 비애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다가 갈매나무를 보며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내용으로 평안도 방언과 토속적 시어를 잘 활용한 백석의 대표작이다. 이 시에서 그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고향을 잃은 채 떠돌며 살아야 했던 이들이 겪은 고독과 허무감, 나아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삶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우리 고유의 방언을 바탕으로 한 향토적인 서정을 절제된 언어로 표현, 개성 있는 문학적 경지를 개척했다는 평과 함께 천재 시인으로 불리는 백석. 백석이 이룩한 이러한 시적 성취는 우리 시 문학사에서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자, 백석 시인 잘 기억해주고, 은 정월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자, 화자의 상황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시기적으로는 언제예요? 시간적으로 정월 보름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고향을 떠나서 남의 나라의 타국에 쓸쓸한 객고에 있는 쓸쓸한 감정이 있고 객고, 객지에서 고생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화자는 타국의 객지에서 고생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은 명절 1월 15일입니다. 대보름이라는 명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타국에서 맞는 명절. 그래서 외로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라고 했으니까 남의 나라는 중국이었나 봅니다. 두보나 이백은 중국 시인이죠. 자,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먼 타향에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날 명절이겠죠. 그쵸? 명절을 맞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뭐 했어요? 추측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 타국에서 고생하면서 있는데 명절이 오니 나 너무 지금 쓸쓸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그런데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날의 시인들도 이렇게 명절에 타국에서 외로운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행까지가 명절에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고향에 내 집에 있는다면이라고 했습니다. 가정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집에 고향에 있다면 새 옷 입고 새 신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자, 새 옷, 새 신, 떡, 고기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억병 많이 먹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지만, 자, 웃는다라고 했으니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입니다. 자, 새 옷, 새 신, 떡, 고기 열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나는 오늘 때 묻은 입은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지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때 묻은 옷, 마른 물고기는 현실이죠. 그쵸? 현실. 여기에서 타향에서 느끼는 결핍입니다. 아까 되게 풍요로웠는데 지금 나는 뭔가 부족하죠. 그쵸? 새 옷도 못 입고 그 다음에 물고기밖에 한 토막밖에 못 먹고 있습니다.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한다. 쓸쓸한 생각, 고향 생각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향에서 명절을 보냈던 그 추억은 대단히 풍요롭습니다. 그렇죠? 풍요롭죠. 새 옷,
세심, 떡과 고기. 자, 그랬는데 현재 나는 때 묻은 입은 옷, 마른 물고기 한 토막 그러면서 결핍의 상황이죠. 서로 대비가 되고 있죠.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네요. 또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마른 물고기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을 것이다. 객지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쓸쓸하다. 자,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라고 했으니까 타국에서 뭔가 쓸쓸하게 생각하고 있죠.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내 고향 사람이 이곳에서 대대로 이어오면서 무슨 음식을 하는 집이 있나 봐요. 그쵸? 그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가업집에 가서 그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 자, 떡국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내가 지금 고향 사람이 운영하는 가업집에 가서 떡국을 먹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떡국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편으로는 그 타지에서 먹는 이 떡국이 얼마나 더 외로움을 느끼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로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자, 요거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네 조상들이 먼 옛날로부터 전통적으로 대대로 이날엔 의례이 당연하게 그러하며 오듯이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렇게 어떤 음식을 먹듯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또 반복이 되고 있죠.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으로 떠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명절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을 찾아가서 자 주막 술집 반관 밥집입니다. 이런 데를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던 본대로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먼 타관으로 떠났던 그 두보와 이백 같은 그 시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시인들을 떠올리면서 그들도 그 고향 사람의 운영하는 주막이나 반관을 찾아가서 그러면 두보나 이백은 이 주막이나 반관에서 외로움을 쓸쓸함을 달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던 본대로 뭘 먹냐? 원소라는 떡을 입에 대며 자, 이 원소라는 떡을 먹는 사람들은 두보나 이백이겠죠? 그쵸? 자, 원소는 중국의 떡인데 요렇게 생긴 떡입니다. 자, 우리의 떡국 같은 느낌으로 먹는 명절 때 먹는 음식이랍니다. 자, 이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자, 느꾸어라는 게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백석시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아까 작가 스케치에서도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일제하 속에서 언어 말살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백석 시인은 꿋꿋하게 자기의 언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했죠. 그러다 보니 일제히 힘든 그런 마음을 억압된 마음을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백석 같은 그 시인의 작품들을 통해서 마음을 위안을 많이 받았던 거죠. 자, 이 느꾸어가 평안도 사투리로서 백석 시어, 전통적 시어를 많이 쓰고 있는 특징이 이런 데서 보입니다. 느꾸어, 긴장이나 흥분을 풀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자, 그러면 결국 두보와 이백도 주막이나 반관을 찾아가서 그 쓸쓸함을 원소를 먹으면서 긴장하던 흥분하던 마음들을 편안하게 하지 않았을 것인가? 나와 비슷하죠. 그쵸? 이렇게 추측하면서 위안을 했지 않았겠느냐 서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갈게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이 먼 후자손들도 자 그러면 그 시인의 자손들도 그 옛 시인의 후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먹었죠?
떡국을 먹었죠. 중국은 원소를 먹을 것이다. 자, 그들 두보나 이백을 본을 따서 훗 자손들도 원소를 먹을 것이다.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히나 슬펐을 듯이, 자, 그러면 여기서인 거죠. 이들이 그 후손들도 그렇게 타관에서 원소를 먹으면서 슬퍼하였듯이 나도 그렇다 이기 때문에 동질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자, 떡국 엄청 중요하죠. 자, 이 떡국을 먹으면서 고향을 느끼게 했고, 그러면서 위안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다시 외로움도 느낀다 했습니다. 자, 고향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떡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떡국을 놓고 뭔가 슬플 것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뭔가 떡국을 먹어왔는데 이 타향에서 이 떡국을 먹는다는 것이 또 이렇게 슬픔을 느끼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보나 이백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 동병상련이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화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영탄적으로 쓰였죠. 더 외롭게 느껴지죠.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반복 계속하고 있죠. 자, 거리에는 오도독이라는 건데 이 오도독이는 불꽃놀이 할 때 쓰는 총이랍니다. 탕탕 터지고 호궁 소리, 호궁 중국의 현악기인데 그거 소리가 삘삘 높아서, 자, 여기에서 오도독 탕탕, 그 다음에 호궁소리 삘삘 이러면서 음성상징어 쓰고 있죠. 대단히 청각적이죠. 자, 거리에,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거리에는 불꽃놀이를 막 하고 있고 막 현악기 소리가 삘삘 소리가 나고 있어요. 되게 흥겹고 즐겁죠. 그런데 나는 어때요? 그러면서 외로웠죠. 자, 그래서 화자의 외로움과 이 거리의 흥겨움이 대비되어 명절에 이 거리는 너무너무 흥겨운데 나는 외롭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자, 그들의 쓸쓸한 마음, 나도 그렇게 쓸쓸하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일지도 모를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내가 지금 쓸쓸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 이 쓸쓸한 마음은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을 느꼈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쓸쓸한 감정을 일반화시킵니다. 나만 이렇게 쓸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중국을 대표하는 두보나 이백 같은 시인들도 그렇게 쓸쓸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일반화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러나 이것은 예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자, 이것은 이 쓸쓸한 마음을 결국 두보나 이백 같은 격조 높은 시인들도 느꼈을 감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옛 시인이 보여주는 격조 높은 감정이었다. 그 쓸쓸한 감정을 나도 지금 느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쓸쓸한 감정이 나만이 아니라 그 격조 높은 시인들도 느꼈을 듯이 그러한 쓸쓸함을 내가 지금 맛본다. 이렇게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인들과 자신이 느끼는 쓸쓸함, 이것들을 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보나 이백가치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들어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반복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대보름 명절, 두보나 이백 같은 마른 물고기 한 토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음성상징어 사용됐고 토속적 시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과 두보나 이백을 비교하거나 그 다음에 비교를 통한 일반화를 하고 있다는 것, 추측과 가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비를 통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켰다라고 했는데 화자의 과거가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현재는 너무 결핍된 상황이었다. 자, 그 다음에 화자의 마음은 되게 외로웠는데 그 다음에 거리의 분위기는 되게 외적 분위기, 거리의 분위기는 되게 흥겨웠다. 이러한 대비를 통한 화자의 외로움도 부각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요 부분입니다. 화자와 두보의 200과의 비교 상황입니다. 직업은 다 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고향을 떠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의 처지는 때 묻은 입던 옷을 입고 있고 마른 물고기 한 토막을 먹고 있습니다. 이백과 두보도 마른 물고기 한 토막을 먹고 있죠. 자, 자기 자신을 위안하는 방법이 화자는 고향 사람들의 가업집에 가서 떡국을 먹었는데 이백과 두보는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에 가서 원소를 먹죠. 그쵸? 그러면서 다 같이 슬픈 쓸쓸함을 느낍니다. 이게 전체적인 화자와 두보와 이백의 비교 상황입니다. 이것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백석의 작품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좀 이어가 볼게요. 자, 고정희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이 작품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계되는 시, 우리 어머니라는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족에서 어머니의 존재 한번 생각해 보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실기를 정상적으로 생성하는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훈아, 너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훈아, 밥 먹어. 어머 잠깐. 깜빡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좀 세훈이 이제부터 작곡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훈아, 주사 맞아야지. 갈게. 주사.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야 세훈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나부려. 먹어. 야 세훈아, 또 왜? 아니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일.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엄마가 전화 걸었잖아. 아유,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천천히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야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세은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 몸에 좋은 거야.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감동입니다. 그쵸? 네. 엄마라는 존재가 그렇네요. 자, 엄마만 또 하고 가긴 좀 그래서 아빠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던 장면이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못난 아들인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두기 걱정 많으셨겠지만 이제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술 맛이 어떠냐? 아들. 그치? 믿습니다. 네,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선생님도 이 순간을 빌어서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까 박세로이가 뭔가 마음이 좀 힘들었을 때 아빠를 찾아가서 무덤 앞에서 독백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고정희 시인이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이 작품에서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생각해 볼게요. 본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자, 무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네요. 그쵸? 어머니의 부재.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자, 시적 대상은 어머니고 선산 뒤에 큰 여백. 자, 여백이 중요합니다. 이 여백이 무엇일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 설명을 하고 나서 볼게요.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평상시 했던 말보다 더 큰 여백. 여백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자, 큰 여백을 걸어두었다. 어머니는 말씀을 못 하시지만 그 뒤에는 큰 여백이 있어요. 그쵸? 그 여백은 말하지 않아도 뭔가 그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석양 무렵,
시간적 배경 드러나면서 동산에 올라가. 공간적 배경 드러나죠. 시간과 공간적 배경에서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어머니 무덤가에 간 거죠.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자, 여백 아래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무덤 뒤에 여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온, 지금 이 화자는 서울에서 왔겠죠. 온갖 잔소리. 자, 온갖 잔소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서울 생활을 하면서 씨름하는 것, 번뇌하는 것, 힘든 것, 이런 것들을 그 소리들이, 넘어갈게요. 방생의 시냇물을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방생의 시냇물을 따라서 그 온갖 잔소리들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쵸? 그러면 잔소리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네요. 청각적인 것이 시각적으로 보여지죠. 공감각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메세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큰 여백을 일으킨다. 자, 이 서울에서 가졌던 온갖 시름, 번뇌, 막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이 다 바다로 들어갔고, 그 바다로 들어간 그 잔소리들이 또다시 여백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자, 여백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존재. 그러니까 시름과 공간을 다 잊게 해주는 거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시름과 걱정, 근심, 뭐 이런 것들을 다 잊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망막공산. 인적 없이 적막한 높은 산, 오솔길로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가졌던 그 많은 걱정거리들이 결국 여백을 만들어내고 인적 없는 산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름과 번뇌가 사라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어머니의 무덤가에 와서 나의 시름과 번뇌를 다 털어내고, 왠지 근심 걱정을 다 털어내고 큰 여백으로 아무것도 없이 깨끗함으로 남아지는, 위안을 받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삶이 지칠 때 어머니의 무덤가에 가서 위안을 받는다. 자, 또 지나갑니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있는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여, 이랬습니다. 자, 둥근 여백 무엇이냐? 자, 여백은 뭔가 나에게 위안을 주는 거였잖아요. 그것이 둥글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막 삐죽삐죽, 막 슬프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힘들고 짜증나고 다 포기하고 싶고 막 울퉁불퉁 했던 그 마음들을 둥글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 둥근 여백이요, 뒤안길이요, 뒤안길, 그것이 다 추억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머니 무덤가에 와서 그 복잡했던 마음들이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편안한 위안을 받으면서 그 복잡했던 마음들이 다 둥글둥글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마음이 막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 때 아빠를 찾아가면 마음이 둥그러지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자, 여기에는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 없는 거죠. 엄마가 지금 없죠. 그런데 존재합니다. 왜? 엄마 뒤에 여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존재해요. 부재가 존재한답니다. 부재인데, 없는데 왜 존재해요? 역설적이죠. 그쵸?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예요. 여백으로 떠오릅니다. 근데 여백이란 쓸쓸함이래요. 쓸쓸하대요. 여백이 쓸쓸해. 왜?
있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쓸쓸하죠. 그 다음에 쓸쓸함은 또한 여백이구나. 자, 그 쓸쓸함은 또 왠지 고뇌를 주잖아요. 그런 것이 또 여백으로 남습니다.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는다.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결국은 무엇이냐? 엄마의 부재,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그 존재감을 저는 또 느낍니다. 그 존재감 속에서 엄마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슬픕니다. 쓸쓸합니다. 그렇지만 그 쓸쓸함 속에서 또다시 나는 여백이라는 걸 맞고 그 여백 속에서 다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뭔가 엄마의 그런 무덤 앞에서 나의 마음을 다시 둥글게 만들면서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탄생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부재가 존재가 되네요. 그 존재는 여백이었고 여백은 쓸쓸함이고 그 쓸쓸함 또한 여백일 수 있습니다. 쓸쓸한데 어떻게 또 채워지는 것이 될까요? 역설적이죠. 그리하여 여백이란 다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역설적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기 쓰인 표현법을 봤더니 열거 쓰였죠. 존재여, 이구나, 탄생이구나. 그러면서 열거했고 여백이란 탄생이다. 은유 표현 썼고 뭐뭐이구나 영탄적인 표현법 썼고 그 다음에 부재가 존재고 존재는 여백인데 여백은 쓸쓸함이고 쓸쓸함은 여백이고 또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라면서 연쇄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아주 많은 표현법이 쓰였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 여백이란 건 뭐냐? 어머니의 죽음이지만 그래서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 무가 아니고 그 뒤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은 그 어머니 무덤가 뒤에 있던 그 여백은 결국 내 삶의 어떤 시끄러움들, 시련, 시름, 걱정, 고뇌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해되죠? 여백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위안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안식이 되었으며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머니 무덤가에 가서 내가 위로받고 어머니를 추억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준다. 뭔가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고정이가 어머니의 그런 무덤가를 찾아가서 삶을 되돌아보면서 시름을 잊고 그 속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어머니를 추억하는 거죠. 그쵸?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갑니다.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자, 지금입니다. 이제 나는 엄마를 추억했고, 자, 나도 언젠가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뭐 자식이 될 수 있겠죠? 그 자식들을 떠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의 잡초, 막 자란 풀들이잖아요. 막 자란 그런 풀들을 다 사그러진 뒤에 막 자란 그런 시름, 고뇌, 그쵸? 막 힘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뒤 내 사람에 걸린 노을 같은, 자, 노을 같다. 자, 노을도 사라지지만 다시 또 다음이면 또 노을이 생기죠. 그쵸? 사라지지만 다시 나타나는 존재. 아니면 내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자, 시냇물도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흐르죠. 내 곁에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음성 상징어 드러났죠.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노을 같은 존재로, 늘 항상 있는 존재로, 너 곁에서 항상 옆에 같이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존재로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싶다. 나도 그러한 존재로 남고 싶다. 입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위안을 준 것처럼 나도 너에게 항상 곁에 있어주는 노을과 같이 항상 옆에서 흘러가주는 시냇물 같은 존재로 나는 남고 싶다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납니다. 그 아래 내가 앉아 있는 이러면서 자, 이 문장을 봤더니 왠지 도치가 되어 있죠. 그쵸? 이거는 내가 앉아 있는 쟁쟁 흘러가는 그 시냇물 같은 너의 발 아래로, 그쵸? 내가 앉아 있는 그 너의 발 아래로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치가 사용됐고 이 도치 사용은 결국 우리에게 뭔가 여운을 좀 주죠. 뭔가 잔잔한 마음. 그래, 나도 어머님처럼 그렇게 위안이 되는 존재. 추억을 했을 때 참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나도 늘 그 곁에 노을같이 시냇물같이 그렇게 너에게 남고 싶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여백처럼 누군가에게 위로와 안식을 준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추억의 대상이 되고 싶다. 이게 이 화자의 마음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살아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어머니 무덤가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고 싶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는 그럼 어떠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자, 핵심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는 소멸과 생성이 대립적 이미지로 역설적으로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나왔던 부분 잘 생각해 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대단히 독백적이고 영탄적 어조로 나타냈으며 개인적 감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일반적 의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소멸이 아니라 새로움을 나에게 어떤 마음의 위안을 주더라. 이러한 의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쵸? 어머니 무덤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현장감이 아주 높습니다. 자, 직유, 반복, 열거, 은유, 연쇄, 영탄, 시각청각, 공감각적 엄청난 많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으니 각 것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고, 자, 고정이가 맨 마지막에 어머니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위로 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나는 어떤 의미로 살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까 생각합니다. 한번 짧은 영상입니다. 어떤 의미로 살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내면에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아몬드가 다 있어요. 내면에. 그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빛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의미로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고 잘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도 나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A와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A는 두보와 이백가치라는 작품이었고, B는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였습니다. 자, 두 작품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고향에서는 명절을 새 것으로, 그 다음에 타향에서의 명절은 낡은 것으로 하면서 대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죠? 아주 잘했습니다. 자, 니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방식. 자, 과거 추억을 회상한다. 고향에서는 그랬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맞겠죠? 현재 사회가 처한 상황이 과거로부터의 반복이다.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 타국에 있는데 그게 과거로부터 반복되고 있나요?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외로웠잖아요. 거기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요. 니은번.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들어갈게요.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자,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자, 뭐가 있었냐면은, 뭐가 있었죠? 청각적 심상? 잔소리. 그쵸? 잔소리가 있었고, 그 잔소리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썼죠. 그러니까 맞겠고. 자, 그 다음에 그것이 화자의 내면이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화자의 내면이 변화하죠. 그쵸? 그 잔소리들로 고뇌했다고 막 힘들었던 그것을 바다로 흘려보내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맞겠죠. 잘했습니다. 자, 기억과 디귿이 답이긴 하지만 나머지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B는 화자가 과거의 절망적이었던 순간을 회상하고 그 다음에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자, 과거 회상을 통해서 시적 여운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운 생각해 볼게요. 자, 여운은 어디에서 드러났죠? 맨 마지막 도치 사용되는 표현법에서 드러났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회상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4번도 리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했어요.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방식을 활용하여 다시 찾아간 고향에서의 경험이 화자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 화자에게 상처였나요? 상처? 아니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잘했습니다. 1번입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억 미음에 대한 것입니다. 자, 기억, 원소였습니다. 기억은 화자가 상상하는 장면 속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과 동질적인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그쵸? 원소를 먹는 그 중국 사람들, 후손들. 나도 떡국을 먹으면서 고향을 쓸쓸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화자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소재, 떡국. 맞습니까? 고향의 모습을 추억하게 하는 것, 떡국. 맞죠? 화자의 비애감을 심화시킨다. 왜냐? 떡국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추억을 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지만 왠지 더 슬프게, 쓸쓸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비애감을 심화시킨다라고 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오도독이라는 것은 상반된 이미지다. 거리의 소재였지, 거리의 분위기였죠. 그쵸? 대비를 이루죠. 폭죽 터뜨리는 그런 총소리는 너무너무 거리는 흥겨운데 나는 슬픕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이루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덤. 자, 무덤. 대상이 부재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죠. 자,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무덤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무덤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깨달음의 시발점이 이 무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맞겠습니다. 맞지?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잡초. 자, 잡초는 초라한 것임을 드러낸다.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라고 했는데, 잡초는 뭐였죠? 슬픔이었죠.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었죠. 그것들이라고 했으니까 초라하다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시련, 고난이었습니다.
애상적 분위기를 나타낸다라고 보다는 내 인생이 참 힘들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번. 아, 그렇구나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가번시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백석의 시에서는 쓸쓸함의 정서를 시적 정신과 삶의 격조를 드높이는데 관여하는 감정으로 인식했죠. 그쵸? 백석이 두보나 이백처럼 쓸쓸함의 감정은 그렇게 격조 높은 그런 감정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쓸쓸함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나에서 이정희의 시에서는 어머니 무덤가에서 존재의 그런 사라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 추억이었고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는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내는 곳이 무덤이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사라짐이 아니라 다시 생성하는 것이다.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가지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에서 대보름 명절이라는 시간적 배경, 남의 나라라는 공간적 배경은 결국 더 왠지 쓸쓸하게 해준다. 맞네요. 자, 두 번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 스스로의 마음을 느끼고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라고 추측하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쵸? 요거 맞네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쓸쓸한 마음, 예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쓸쓸한 마음을 격조 높은 예술적 경지의 마음으로 인지하고 있죠. 엄청 강조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부제 뒤에 오는 떠오름인 여백, 쓸쓸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쵸? 깨달음을 얻어요. 여백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준다라는 긍정적 인식으로 바꾸어주고 있죠. 맞죠?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겠습니다.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가 먼 날 죽고 자식들의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날,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라는 것은 화자에게 건네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에 무의미했다. 자, 무의미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나요? 아니죠. 어머니의 그런 무덤 뒤에서 느꼈던 그런 어머니에 대한 위로, 어머니가 주었던 그 위로, 추억처럼 나도 너에게 그러한 의미를 갖고 싶다. 시냇물 같은 존재, 노을 같은 존재로 너에게 남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고 싶은 존재로 남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무의미하다, 후회한다. 이거는 아니겠죠. 이해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백석시에서 고향의 내 집. 자, 이것입니다. 자, 남의 나라 대보름 명절 시간적 배경 드러나죠. 그러면서 소외감이 더 드러난다 했습니다. 엄청 중요한 부분 여기 또 나왔네요. 실제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이니까 한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은 일가 친척과 함께한 고향에서의 경험과 연결되어서 현재 상황의 결핍감을 느끼게 한다. 맞죠? 그쵸? 옛날에는 떡과 고기 풍요롭게 먹었는데 지금은 물고기 한 토막 결핍감 드러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을 찾아가는 것은 화자 내면의 지향점이다. 자, 내가 바라는 가장 지향하는 목표 지점이 가업집입니까? 아니었죠. 내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찾아간 공간이었기 때문에 가업집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장소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장소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죠.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이 타지에 있는 부정적 감정이잖아요. 안 좋은데 그 외로움을
이곳에 가서 풀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곳은 맞겠습니다. 자, 내면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떡국은 외로움을 위로해주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심화시킨다. 이중적 의미가 있다라는 말 엄청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원소는 시간과 경계를 넘어서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죠. 중국의 원소, 나의 떡국, 동질감 느끼게 해주고 화자의 장소감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장시켰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아니라 두보나 200개까지도 확장시켜서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두보나 200, 그 다음에 그 후손들까지 대상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 되겠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정희의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라는 작품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는 실제 EBS에서 제시한 작가의 다른 작품을 시험 문제로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희의 비슷한 내용인 다른 작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라는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운 사람을 어머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길을 가다가 불현듯 가슴에 잉잉하게 차오르는 사람.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너를 향한 기다림이 불이 되는 날 나는 다시 바람으로 떠올라 그 불 다 사그러질 때까지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떠오르는 법을 익혔다. 내가 태양으로 떠오르는 아침이면 나는 원목으로 언덕 위에 쓰러져 따스한 햇빛을 덮고 누웠고 누군가 내 이름을 호명하는 밤이면 나는 너에게로 가까이 가기 위하여 빗장 밖으로 사다리를 내렸다. 달빛 아래서나 가로수 밑에서 불쑥불쑥 다가왔다가 이내 허공 중에 흩어지는 너. 내가 그리우면 나는 또 울 것이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운 사람. 그리우면 여기서는 펑펑 울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득문득 길 가다 누군가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울어야겠죠. 그쵸? 네. 이런 시가 고정희 씨의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국어수다방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길 위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